아침 햇살이 병실 창문으로 스며들던 그 순간 이서연은 평생의 동반자가 자신의 손을 놓아버리는 것을 느꼈다. 민수야. 68세의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지만 남편 고민수는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3일 전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였다. 병실은 조용했다. 너무나 조용했다. 평생 시장에서 들려오던 북적거림과 웃음소리에 익숙했던 서연에게 이 정막은 마치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어머님, 아버님 상태가. 의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서연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45년을 함께 산 부부가 아닌가. 민수의 거친 손이 차가워지는 것을, 그의 숨결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엄마 괜찮아? 큰딸 장지연이 서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40세인 지연의 얼굴에도 충격이 역력했다. 아버지는 언제나 건강했었다. 아침마다 시장에 나가 과일을 다듬고 저녁이면 소주 한 잔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던 평범한 아버지였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너무나 갑작스럽게 장례식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30년 넘게 재래시장에서 과일 가게를 운영했던 민수를 아는 이들이 삼삼오오 찾아왔다. 사모님, 고인이 된 사장님 참 좋은 분이었어요. 시장에서 그분만큼 인심 좋은 사람 없었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시느라고 당신들이 오히려 고생하셨는데. 사람들의 위로가 이어졌지만 서연의 귀에는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민수가 의식을 잃기 직전에 했던 마지막 말만이 맴돌고 있었다. 서연아, 절대 자식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내 인생을 살아라. 왜 하필 그런 말을 했을까? 무슨 의미였을까? 지연이와 막내 준호는 평범한 자식들이었다. 물론 요즘 세상이 각박해져서 부모와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효성스러운 편이었는데. 어머님. 사위 한도현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대기업 과장인 그는 언제나 단정한 양복 차림이었다. 결혼 초기엔 서연도 이런 사위를 두어 자랑스러워했다. 아버님, 보험금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보험금?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지금 이 순간에 그런 이야기를? 지연이가 그러는데 어머님 혼자 계시기 어려우시니까 저희 집으로 오시는 게 어떻겠냐고요. 집도 넓고 아이들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하고. 서연은 도연의 말을 듣다가 문득 시선을 돌렸다. 장례식장 한쪽에서 지연이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다. 응, 보험금이 얼마나 나올지 확인해 봐야지. 그리고 집 시세도 알아보고. 서연의 가슴이 철렁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벌써 재산 이야기? 그 순간 민수의 마지막 말이 다시 귓가에 울렸다. 절대 자식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내 인생을 살아라. 마치 이런 상황을 예견이라도 한 듯한 말이었다. 어머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연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그의 표정은 친절했지만 눈빛 어딘가에는 계산적인 무언가가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혼자 살기에는 집이 너무 크고 적막했다. 그리고 시장의 과일 가게도 정리해야 했다. 민수 없이는 도저히 운영할 수 없었다. 그래, 잠깐만이라도. 서연이 고개를 끄덕이자 도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그 미소가 왜인지 서연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연은 빈집을 바라보았다. 45년 동안 두 사람이 일궈온 보금자리. 담장 너머로 보이는 작은 텃밭에는 민수가 심은 상추와 고추가 아직도 파릇파릇했다. 어머님, 짐 정리 도와드릴게요. 지연이가 다가와 서연의 팔을 붙잡았다. 그런데 그 손길이 왜 이렇게 서두르는 것 같지? 서연은 다시 한번 민수의 말을 되새겼다.
그리고 막연한 불안감이 가슴 깊숙한 곳에서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다. 할머니 왔다. 10살 손자 한성민이 현관으로 달려와 서연의 품에 안겼다.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그동안 얼어있던 서연의 가슴을 살짝 녹여주었다. 우리 성민이 많이 컸네. 서연이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아이라는 건 참 신기했다. 어른들의 복잡한 사정은 모른 채 순수한 기쁨만으로 사람을 맞아준다. 어머님 어서 들어오세요. 지연이가 서연의 짐을 받아들며 말했다. 신도시 아파트 32평. 서연이 살던 단독주택에 비하면 훨씬 현대적이고 깔끔했다. 거실 한가득 놓인 성민이의 학습 교재들이 눈에 띄었다. 참 어머님. 성민이 영어 과외비가 좀 많이 나와서요. 지연이가 서연을 방으로 안내하며 대화를 꺼냈다. 하지만 서연은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 그냥 손자 자랑으로 들렸다. 그래? 우리 성민이가 영어를 잘하나 보구나. 네, 그런데 아무래도 좋은 선생님을 모시려면. 지연아. 도연이 부엌에서 나와 아내의 말을 끊었다. 타이밍이 절묘했다. 어머님 피곤하시니까 오늘은 푹 쉬시게 해드려. 서연이 머물 방은 생각보다 작았다. 성민이의 공부방으로 쓰던 곳을 급하게 정리한 듯 했다. 벽면에는 아직도 구구단표와 세계지도가 붙어 있었다. 좁아서 죄송해요, 어머님. 나중에 더 넓은 곳으로 이사 가면. 괜찮다, 괜찮아. 혼자 쓰기엔 충분해. 서연은 괜찮다고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서늘했다. 자신을 위한 공간이라기보다는 임시로 머무는 곳이라는 느낌이 강했다. 첫 며칠은 정말 좋았다. 어머님 아침 드세요. 지연이가 정성스럽게 차린 식탁. 된장찌개에 김치 계란말이까지. 서연은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가 따뜻했다. 할머니 나 오늘 수학시험 100점 받았어. 성민이가 시험지를 들고 뛰어오면 서연은 손자를 품에 안고 칭찬해 주었다. 이런 일상이 얼마나 그리웠던가.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어머님 미안한데 설거지 좀 부탁드려요. 성민이 학원 데려다 줘야 해서. 처음엔 부탁이었다. 서연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집에 얹혀 살고 있으니 집안일쯤은 해야지. 어머님, 성민이 도시락도 좀 싸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부탁은 점점 당연한 일이 되어갔다. 할머니 왜 반찬이 이것밖에 없어? 엄마는 맨날 바쁘다고 하고. 성민이까지 서연에게 뭔가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한 달 후 서연은 사실상 집안의 가사 전담자가 되어 있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저녁을 준비했다. 어머님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제가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어서. 지연이의 말은 고마움이라기보다는 당연함에 가까웠다. 그리고 서연도 모르게 그 당연함에 길들어지고 있었다. 어느 토요일 저녁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TV를 보고 있었다. 여보, 부모님 보험금 나온 거 확인했어? 도연이 지연이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하지만 서연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다. 응, 생각보다 좀 많이 나왔어. 5천만 원 정도. 그래? 그러면 우리 대출 정리하고. 지연이가 서연을 흘끗 보며 도연을 말렸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서연의 가슴이 답답해졌다. 남편의 보험금을 자신들의 대출 정리에 쓸 생각. 그것도 본인 허락도 없이. 참 어머님. 도연이 갑자기 서연에게 말을 걸었다.
어머님 집 말인데요. 요즘 그 동네 재개발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시세가 많이 올랐을 텐데. 집? 네, 혹시 처분할 생각은 없으세요? 어머님도 이제 혼자 살기 어려우시고 관리도 힘드시잖아요. 서연은 말을 잃었다. 45년 동안 살던 집을 처분하라고? 민수와의 추억이 가득한 그 집을?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물론 급하게 결정하실 일은 아니죠. 하지만 빈집으로 두면 관리비도 많이 들고 도둑들도 들까봐 걱정이해서요. 도연의 말은 논리적이었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차가운 계산으로만 들렸다.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좁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민수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다. 절대 자식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내 인생을 살아라. 당신은 이런 걸 예견했던 건가요, 여보? 복도에서 지연이와 도연의 작은 대화 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가 너무 순진하신 것 같아. 보험금도 그냥 맡겨두시고.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알아봤어? 재개발되면 최소 3억은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러게. 우리가 잘 도와드려야지. 어머니 혼자서는 이런 일들 처리하기 어려우시니까. 서연은 이불을 머리까지 끌어당겼다. 그들이 말하는 도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알 것 같았다. 그리고 남편이 왜 그런 유언을 남겼는지도. 달콤했던 한 달이 지나가고 진짜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어머님, 서류 좀 봐주세요. 도연이 서연 앞에 서류 뭉치를 놓았다. 2달째 딸 집에서 지내는 동안 이런 일이 점점 잦아지고 있었다. 이게 뭐냐? 어머님 집 관련 서류들이에요. 재개발 조합에서 보낸 거예요. 서연이 돋보기를 끼고 서류를 들여다봤지만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가득했다. 토지 등 가교환, 현금 청산, 조합원 동의서. 잘 모르겠구나. 나중에 천천히. 어머님, 이거 시간이 얼마 없어요. 다음 주까지 서명해서 제출해야 한다는데요. 도연의 목소리에 재촉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래도 이런 중요한 일을 그렇게 급하게. 아버님도 돌아가셨고 이제 어머님 혼자 결정하셔야죠.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그날 저녁 서연은 지연이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려 했다. 지연아, 집일로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지연이가 서연을 거실 소파에 앉게 했다. 표정이 사뭇 진지했다. 엄마가 그 큰 집에 혼자 계시는 게 걱정이에요. 관리비도 만만치 않고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그래도 내가 평생 살던 집인데. 엄마, 현실을 보세요. 이제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돼요? 재개발 보상금 받으시면 훨씬 좋은 곳에서 편하게 지내실 수 있어요. 지연이의 말은 합리적이었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뭔가 빠뜨린 퍼즐 조각이 있는 것 같았다. 그런데 그 돈을 당연히 엄마 명의로 적금 넣어 드릴 거예요. 걱정 마세요. 며칠 후 서연은 복부에 극심한 통증을 느꼈다. 급하게 병원에 갔더니 담석증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어머님, 입원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의사의 말에 지연이가 당황했다. 얼마나 입원해야 하나요? 최소 일주일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서연이 입원한 사흘째 간병인 이모가 귀띔했다. 어머니, 따님이 어제 부동산 중개사하고 통화하시는 걸 봤어요. 집 시세 얘기하시던데. 서연의 가슴이 철렁했다. 혹시 뭐라고 하던가요? 글쎄요, 3억 정도 받을 수 있다고. 그리고 어머니 보험금으로 아이 학원비 내야 한다는 얘기도.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병원 복도 너머로 들리는 지연이의 전화 목소리가 또렷했다. 응, 엄마가 입원하신 동안 서류 정리 다 끝내야 해. 나중에 복잡해지기 전에.
보험금? 그건 우리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 어차피 엄마 혼자서는 관리도 못 하시잖아. 서연은 이불로 얼굴을 가렸다. 민수의 유언이 다시 귓가에 맴돌았다.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온 서연을 맞은 건 차가운 분위기였다. 어머님 몸은 좀 어떠세요? 도연의 인사는 형식적이었다. 그리고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집 서류 처리 다 끝났어요. 조합에서 연락 오면 어머님이 직접 가셔서 최종 서명만 하시면 돼요. 내가 허락한 적 없는데?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님 대리인 서명이 가능해요. 지연이가 어머님 딸이니까. 그래도 내 집인데 내가 모르게. 어머님. 지연이가 갑자기 소리를 높였다. 지금 상황을 정확히 아세요? 엄마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병원비도 우리가 냈고 여기서 지내시는 것도 우리 배려 아니에요? 서연은 딸의 변한 말투에 충격을 받았다. 지연아, 너 지금 현실을 보세요, 엄마. 이제 아빠도 없고 엄마 혼자서는 그 큰 집 관리도 못해요. 우리가 도와드리는 건데 왜 그렇게 의심하세요? 그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서연은 가족의 일원이 아니라 부담스러운 손님이 된 기분이었다. 할머니 왜 맨날 방에만 있어? 거실에 나와. 성민이마저 서연에게 짜증을 내기 시작했다. 성민아, 할머니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서연이 손자를 타이르자 지연이가 끼어들었다. 엄마, 성민이도 스트레스 받아요. 집이 너무 좁아서. 의미심장한 말이었다. 일주일 후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서연이 우연히 도연의 통장 명세서를 보게 되었다. 거기에는 부동산 계약금 1천만 원이라는 항목이 있었다. 도연 씨, 이게 뭡니까? 서연이 명세서를 들고 도연을 찾았다. 아, 그건 내 집을 벌써 팔았다는 말입니까? 도연의 얼굴이 경직됐다. 어머님, 설명드릴게요. 좋은 조건이 나와서. 내 허락도 없이? 지연이가 위임장에 서명하셨잖아요. 언제 내가 위임장을 썼다고? 어머님, 병원에서 서명하신 서류 중에. 서연은 무릎이 꺾이는 것을 느꼈다. 병원에서 여러 서류에 서명했는데 그 중에 위임장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날 저녁 폭풍우가 몰아쳤다. 엄마, 이제 나가주세요. 지연이의 차가운 말이 거실에 울렸다. 뭐라고? 더 이상은 어려워요. 성민이 교육에도 지장이 있고 집도 너무 좁고. 지연아, 너 정말. 이미 어머니를 위한 원룸도 알아봤어요. 보증금은 집 팔은 돈으로 내드릴게요. 서연은 45년 만에 처음으로 딸을 알 수 없는 존재로 바라봤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점점 거세졌다. 오늘 밤만 자고 내일 나가세요. 지연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다. 서연은 차가운 거실 소파에 홀로 앉아 있었다. 벼락이 치는 소리가 마음속 무너지는 소리와 겹쳐졌다. 빗속을 헤매던 서연이 도착한 곳은 30년 지기 친구 김순자의 집이었다. 서연아, 이 밤에 웬일이야? 온몸이 흠뻑 젖었잖아. 순자가 깜짝 놀라며 서연을 안으로 들였다. 68세의 서연이 캐리어 하나만 끌고 비를 맞으며 찾아온 모습은 처참했다. 순자야, 나 갈 데가 없어. 서연이 무너지듯 주저앉으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딸과 사위의 배신, 집을 잃은 이야기, 그리고 차가운 내쫓음까지. 저 년들이 어떻게? 순자의 얼굴이 붉어졌다. 시장에서 함께 장사하며 서연 가족을 지켜본 그녀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서연아, 일단 여기서 며칠 지내면서 정신 차리자. 그리고 변호사라도 만나봐야겠어. 변호사? 무슨 돈으로?
내가 가진 게 뭐가 있다고. 아니야,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상담해주는 변호사가 있거든. 다음 날 서연은 순자와 함께 법률구조공단을 찾았다. 30대 초반의 젊은 여성 변호사 박지영이 그들을 맞았다. 위임장이 진짜인지부터 확인해 봐야겠네요. 박 변호사는 서연이 가져온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봤다. 어머님, 혹시 남편분이 다른 통장이나 자산을 가지고 계셨을 가능성은 없나요? 다른 통장? 서연이 고개를 갸우뚱했다. 보통 이런 경우 가족들이 모르는 비상금을 따로 마련해 두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오래 장사하신 분들은. 그 말에 서연의 머릿속에 민수의 한 가지 습관이 떠올랐다. 여보, 시장에서 하루 매출이 좋으면 왜 맨날 은행에 들렀지? 45년 동안 함께 살면서도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던 일이었다. 민수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은행에 들렀다. 집 근처 은행이 아니라 시장 건너편에 있는 다른 은행에. 혹시 그 은행 이름 기억나세요? 하나은행. 시장점이었던 것 같은데. 박 변호사의 눈이 반짝였다. 어머님, 당장 가보시죠. 신분증만 있으면 본인 명의 계좌는 확인할 수 있어요. 서연과 순자는 급하게 하나은행 시장점으로 향했다. 30년 넘게 다니던 시장이었지만 딸 집에 들어간 후로는 오랫동안 오지 않았던 곳이었다. 서연이 사모님, 오랜만이에요. 시장 상인들이 서연을 반갑게 맞았지만 서연은 제대로 인사할 여유가 없었다. 은행 창구에서 신분증을 내밀자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다. 고민수님 명의로 된 계좌가 있네요. 서연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런데 이상하네요. 예금주가 고민수님인데 연대보증인이 이서연님으로 되어 있어요. 연대보증인? 네, 그러니까 고민수님 명의지만 이서연님도 거래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직원이 통장을 출력해 주자 서연은 그 숫자를 보고 깜짝 놀랐다. 이게 정말? 통장 잔고는 1억 2천만 원이었다. 더 놀라운 건 최근 거래 내역이었다. 민수가 죽기 일주일 전까지도 꾸준히 돈을 넣었던 것이다. 하루에 5만 원씩, 때로는 10만 원씩. 20년 넘게 모은 돈이었다. 그런데 여기에 메모가 있네요. 직원이 통장 뒷면을 보여줬다. 민수의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서연아, 이 돈은 너만을 위한 거다. 절대 자식들에게 주지 마라. 내가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내가 평생 모은 돈이다. 마이너스 사랑하는 남편이.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여보, 당신이. 순자도 옆에서 같이 울었다. 서연아, 민수 형님이 얼마나 당신을 사랑했는지 알겠어. 저 세상에서도 당신을 지켜주고 계시는 거야. 그런데 더 놀라운 발견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님, 대여금고도 있으시네요. 대여금고? 네, 고민수님 명의로 대여금고를 빌려 놓으셨어요. 열쇠는 가지고 계세요? 서연은 민수의 유품 중에서 작은 열쇠 하나를 기억해냈다. 지연이가 버리라고 했지만 왠지 모르게 간직하고 있던 열쇠였다. 대여금고를 열자 그 안에는 또 다른 놀라운 것들이 들어 있었다. 집 관련 서류들의 원본, 그리고 지연이와 도연이 위조한 위임장과는 전혀 다른 진짜 유언장이 있었다. 내가 죽으면 모든 재산은 아내 이서연이 처분한다. 자식들은 이미 충분히 도왔으니 이제 서연이의 노후를 위해 사용하라. 법무사 공증까지 받은 정식 유언장이었다. 박지영 변호사가 서류를 확인하더니 환하게 웃었다. 어머님, 이제 걱정 마세요. 이 유언장이 있으면 집 매매도 무효로 만들 수 있어요. 위조된 위임장도 고발할 수 있고요. 서연은 꿈을 꾸는 것 같았다.
절망의 바닥에서 갑자기 희망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다. 그런데 어머님, 박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말 그 딸분과 사위분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시겠어요? 가족 간의 일이라.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그래도 자식인데. 하지만 민수의 마지막 말이 다시 떠올랐다. 절대 자식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내 인생을 살아라. 네, 하겠습니다. 서연의 목소리에는 45년 만에 느껴보는 단호함이 담겼다. 그리고 제가 직접 새로운 삶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다. 내일부터 진짜 그녀만의 인생이 시작될 것이었다. 어머님 맞으세요? 부동산 중개사무소 직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다. 3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단정한 한복에 당당한 자세, 그리고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다. 네, 이서연입니다. 제 집 매매 계약 취소하러 왔어요. 하지만 이미 계약금도 받으셨고 위조된 위임장으로 진행된 불법 거래입니다. 서연이 법원 판결문을 내밀었다. 박지영 변호사와 함께 3개월간 치열하게 싸운 결과였다. 중개업자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그 시각 지연이의 핸드폰에는 연일 독촉 전화가 걸려왔다. 여보세요? 한도현입니다. 도연 씨 대출 연체됐는데 언제 입금하실 거예요? 곧 처리하겠습니다. 도연은 식은땀을 흘리며 전화를 끊었다. 어머니 집 계약금으로 메웠던 대출 구멍이 다시 벌어졌다. 설상가상으로 회사에서는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다. 여보, 어떻게 된 거야? 엄마가 변호사까지 고용해서. 지연이의 목소리도 다급했다. 모르겠어. 어머님이 어디서 돈을 구하셨는지. 한편 서연은 재래시장 한복판에 작은 간판을 달고 있었다. 서연 손바느질 공방. 30년 전 솜씨로 돌아간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정교했다. 젊은 시절 동대문 평화시장에서 익힌 재봉 기술이 고스란히 살아있었다. 사장님, 정말 신기해요. 이 옷 어디서 샀냐고 사람들이 계속 물어봐요. 첫 번째 단골 손님이 된 20대 직장 여성 김민지가 환하게 웃었다. 요즘 빈티지가 인기라면서요? 네, 할머님이 만드신 옷들이 완전 트렌디해요. 인스타그램에 올렸더니 친구들이 난리 났어요. 서연은 민지의 말을 듣고 빙긋 웃었다. 젊은 세대의 언어는 낯설었지만 자신의 기술을 인정받는다는 건 변함없이 기뻤다. 민지야, 그런데 이 할머니가 너 같은 애한테 바느질 가르쳐줘도 될까? 정말요? 배우고 싶어요. 이렇게 서연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시장 사람들도 서연을 반겨주었다. 사모님, 고생 많으셨어요. 민수 형님이 계셨다면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이제 진짜 당신만의 인생 사시는 거네요. 6개월이 지나자 서연의 공방은 시장의 명소가 되었다. 젊은 손님들이 줄을 서서 옷을 맡기고 바느질을 배우러 왔다. 어느 날 민지가 흥미로운 제안을 했다. 할머님, 온라인 쇼핑몰 한번 열어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온라인? 네, 인터넷으로 옷을 파는 거예요. 할머님 솜씨면 전국에서 주문 들어올 거예요. 서연은 새로운 세계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다. 그런 어느 저녁 공방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문 밖에는 지연이가 서 있었다. 예전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차림에 수척해진 얼굴이었다. 무슨 일이냐? 서연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연이가 무릎을 꿇었다. 도연이가 회사에서 잘렸어.
대출도 못 갚겠고 성민이 학원비도. 엄마 도와줘. 서연은 딸을 내려다봤다.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쫓아낸 그 딸을. 지연아. 서연의 목소리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다. 다만 깊은 슬픔이 있을 뿐이었다. 나는 너희를 용서할 수 없다.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겠다. 엄마. 내 남은 인생은 내가 살겠다. 내 아버지가 그러라고 했거든. 서연은 조용히 공방 문을 닫았다. 그날 밤 서연은 민수의 사진 앞에 앉았다. 여보 고마워. 당신 덕분에 내가 누구인지 다시 찾았어. 창밖으로는 시장의 불빛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서연에게는 진짜 가족이 있었다. 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이. 민지 같은 젊은 제자들, 시장 사람들, 그리고 매일 공방을 찾는 손님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다. 1년 후 서연의 온라인 쇼핑몰 서연 공방은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핫플레이스가 되었다. 전국에서 바느질을 배우러 오는 사람들로 공방은 늘 북적였다. 어느 날 한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 촬영 제의가 들어왔다. 68세에 새로 시작한 인생 정말 멋지세요. PD의 말에 서연이 웃었다. 늦은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죠.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다. 민수가 남긴 마지막 말처럼 서연은 이제 정말 자신만의 인생을 살고 있었다.